이제 됐소. 그 며느리도 곧 치워야 하오. 시어머니의 무덤이 채 마르기도 전 사랑채에 들이닥친 한 노인이 시아버지에게 속삭인 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남편이 첩을 들이던 그 아침, 본처는 첩의 손을 마주 잡으며 환히 웃었지요. 그 미소 안에 어떤 사연이 깃들었는지 그 자리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가슴 뭉클한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옛날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어느 고을의 일이었습니다. 그곳에 윤대감이라 불리는 양반이 살았지요. 윤대감 댁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기와집이었고 안방과 사랑채가 따로 있었으며 마당 한가운데에는 늙은 살구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 집에 시집 온 지 10년이 된 며느리가 한 사람 있었지요. 이름은 보영이라 했고 나이는 28이었습니다. 친정이 어디인지는 본인도 잘 알지 못했지요.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먼 친척 어른의 손에 거둬져 자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영은 그 친척을 거둬주신 큰아버지라 불렀고 그 큰아버지가 정해주신 혼처가 바로 윤대감 댁이었지요. 보영의 손마디는 거칠었습니다. 양반과 며느리답지 않게 손등에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보영은 시집 온 지 한 해도 채 안 되어 시어머니가 자리에 누우신 뒤로 꼬박 10년을 한결같이 그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안방의 누비 이불은 늘 정갈이 개어 있었고 약탕기에서는 약 냄새가 그칠 날이 없었지요. 보영아, 또 새벽부터 약을 다렸느냐? 시어머니 노부인이 어둑한 등잔불 너머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노부인의 얼굴은 깡마르고 흰머리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지요. 어머님, 한 모금만 드시지요. 새로 달인 약입니다. 보영아, 너는 늘 이 늙은이 옆을 지켜주는구나. 정말이지,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디에 또 있을꼬. 어머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면 며느리 면이 서지 않습니다. 보영의 목소리는 또박또박했고 결코 보채는 법이 없었습니다. 노부인은 손을 들어 며느리의 거친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지요. 며느리는 답하지 않고 약사발을 시어머니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노부인은 한 모금 천천히 삼키고는 눈을 감았지요. 그 모습을 보는 보영의 눈빛에는 슬픔도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정과 깊은 인내가 한데 어우러진 빛이었지요. 이 댁의 가주인 윤대감은 환갑이 다 된 노인이었습니다. 도포 자락이 무겁고 풍채가 환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며느리가 마주치는 자리에서는 늘 눈을 묘하게 피했습니다. 보영이 약사발을 들고 안방에서 나오다 사랑채 마당에서 시아버지와 마주칠 때면 윤대감은 헛기침을 하며 슬쩍 시선을 돌리곤 했지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오늘은 약을 한 모금 더 드셨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윤대감은 그 한마디만 짧게 흘리고는 사랑채로 들어가 버렸지요. 보영은 시아버지의 그 묘한 태도를 10년째 보고 있었지만 그저 시어머니 병환을 늘 마음 아파하시기 때문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남편 윤재현은 도령이라 불리기엔 이미 30을 넘긴 사내였지만 윤대감 댁에서는 여전히 도령이라 불렀지요. 어머니께서 누우신 뒤 처음 몇 해는 그래도 효심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한양 출입이 잦아졌고 어느 해부터인가 집에 머무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지요. 부인, 나는 한양에 다녀오리다. 이번엔 좀 길어질지도 모르오. 서방님, 어머님 병환이 깊으시니 부디 너무 늦지 마시지요.
걱정 마오. 어머니 잃은 부인이 늘 잘 챙기고 있지 않소. 보영은 단정히 고개를 숙이고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그 등 뒤에 어떤 사람의 그림자가 한양 어디쯤에서 도령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 자리에서는 누구도 알지 못했지요.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살구나무 잎이 바람에 우수수 떨어지던 그 저녁, 보영은 시어머니 곁에 앉아 묵묵히 누비 이불에 해진 자리를 깁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병화는 깊어갔지만 그날따라 노부인은 평소보다 정신이 맑아 보였지요. 보영아, 잠시 손을 놓아보거라. 노부인이 바늘 든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보영이 고개를 들자 노부인의 눈에는 평소와 다른 깊은 빛이 어려 있었지요. 내 너에게 한 가지 묻고 싶구나.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 같으냐?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오늘은 그저 사람의 일을 묻고자 한다. 그래,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사람의 가치라면 그저 양반으로 태어났느냐, 상민으로 태어났느냐,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이 정해놓은 이치이옵니다. 며느리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그 시절 누구나 그렇게 답했을 법한 말이었지요. 노부인은 역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며느리를 가르치고 싶은 마음과 어딘가 먼 예시를 떠올리는 듯한 회한이 함께 어려 있었지요. 아니란다, 보영아.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남아 무엇을 갚느냐에 있느니라. 어머님, 양반으로 태어난 자가 100명 가운데 99이 그저 호의호식만 한다 하여도 그 가운데 단 하나가 빚을 갚으려 한 평생을 견딘다면 그 하나의 가치는 99의 100배이니라. 노부인은 그 말을 입 밖에 내고 한참을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치 그 말 한마디를 며느리 마음에 새기려는 듯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짚어가는 듯 했지요. 보영은 시어머니의 그 말씀을 그저 며느리에게 효를 가르치시는 말이라 여겼습니다. 살아남아 시어머니께 효도하라, 살아남아 시어머니께 갚으라, 그런 뜻이라 받아들였지요. 그러나 노부인의 눈은 며느리를 보고 있었으되 마음은 그보다 훨씬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날 저녁 보영이 깨닫지 못한 첫 번째 일이었지요. 어머님, 그 말씀 제 가슴에 새기겠나이다. 오냐, 새겨두거라. 보영아, 언젠가 그 말이 너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어머님, 그 날이 어찌 오겠습니까? 어머님 곁에서 그저 약사발을 바쳐드리는 며느리에게 그 말씀이 무슨 큰 뜻이 있겠습니까? 있단다, 보영아. 잊고 말고. 노부인은 며느리의 거친 손등을 한참을 쓰다듬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그 손길이 평소와 어딘가 달랐다는 것을 마음 한구석에서 어렴풋이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짚어내지는 못했지요. 그 무렵 윤대감 댁 사랑채에는 종종 한 노인이 드나들었습니다. 인자한 풍모에 호화로운 도포를 두른 그 노인은 윤대감의 오랜 사돈이라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노인을 한 대감이라 부르며 깍듯이 절했고 윤대감 또한 그가 다녀가는 날이면 평소보다 두어 잔 술을 더 들었습니다. 보영은 그 노인을 가끔 마당에서 마주쳤는데 노인은 며느리를 볼 때마다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가벼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지요. 윤대감 며느리는 참으로 효성이 깊구려. 윤대감, 복도 많으시오. 별 말씀을 다 하시오. 한대감. 한대감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윤대감은 헛기침을 하며 잔을 들었고 보영은 단정히 고개를 숙이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그날 한대감이 며느리의 뒷모습에 던진 시선이 어떤 빛이었는지 그 자리에서는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병화는 깊어만 갔고 약은 더 이상 듣지 않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노부인은 며느리에게 묘한 가르침을 한 가지씩 남기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가문 문서를 펼쳐놓고 인장과 글씨체를 일일이 짚어 보이며 양반과 며느리라면 이런 것도 알아야 한다고 며느리에게 가르치셨지요. 보영아, 이 인장과 저 인장이 어찌 다른지 보거라. 어머님, 두 인장이 똑같아 보이옵니다. 잘 보거라. 이 모서리, 이 결을 보거라. 가짜는 늘 어딘가에 흠을 남기는 법이란다. 어머님께서 어찌 이런 것을 다 아시는지요. 이 늙은이도 한때 가문 살림을 두루 관장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저 그 시절의 묵은 버릇이지. 노부인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보영은 가끔 시어머니의 그 가르침이 단순한 가풍 전수 이상의 무엇이라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묻지 않았지요. 시어머니께서 자리에 누우신 채로 며느리에게 살림을 가르쳐 주시는 그 마음이 그저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밤이었지요. 노부인이 며느리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평소보다 깊은 떨림이 있었지요. 보영아, 내가 이 늙은이 가슴에 10년을 묻어둔 이야기가 있단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직 때가 아니로구나. 그러나 그때가 곧 올 것 같다. 어머님, 마음을 편히 하시지요. 약을 다시 데워 오겠나이다.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노부인은 그저 며느리의 손을 더 꼭 쥘 뿐이었습니다. 그 밤 노부인이 끝내 말을 잊지 못한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며느리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진실이었음을 보영은 그 자리에서 알 길이 없었지요. 그저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감싸들이며 약사발을 새로 데우러 부엌으로 향할 뿐이었습니다. 해가 바뀌어 봄이 오고 또 가을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병화는 일진일퇴를 거듭했고 보영의 약다리는 손길도 어느덧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후였지요. 한양에 다녀온다던 남편은 한 달 만에 돌아오기도 하고 2달 만에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석 달이 다 되도록 소식이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보영아, 도령은 이번에도 한양에 그대로 있느냐? 시어머니가 어느 저녁 며느리를 보며 그렇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단정히 답했지요. 예, 어머님. 이번엔 좀 길어진다는 서찰이 어제 닿았사옵니다. 그래. 노부인은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며느리도 짚어내지 못할 무거운 빛이 어려 있었지요. 보영은 시어머니께서 그저 아들이 보고 싶어 그러시는 것이라 여겼지만 사실 노부인이 씨름하는 까닭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양에 자기 아들이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며느리보다 먼저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을에서는 그 무렵 이상한 입소문이 한두 마디씩 돌았습니다. 윤대감댁 도령이 한양 어느 기로에 자주 든다는데 기로에는 어떤 청상과부가 있어 도령이 그 여인에게 푹 빠졌다더라. 보영의 귀에도 그 입소문이 흘러들어왔지만 며느리는 묵묵히 약을 다릴 뿐이었지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단 한 번도 그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양반과 며느리가 남편의 외도를 입에 올리는 것은 가풍에 어긋난다고 배웠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시어머니의 병환이 깊어가는 마당에 그런 일로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노부인이 며느리에게 한마디 흘리셨지요.
보영아, 한양 출입이 잦은 것이 그저 일이 많아 그러한 줄로 알고 있느냐. 어머님, 그저 가문 일이 바쁘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알고 있어라. 노부인은 짧게 답하시고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그 짧은 대답이 어떤 한숨을 머금고 있는지 그날도 짚어내지 못했지요. 해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그 무렵 윤대감 댁 사랑채에는 한대감이라는 그 노인이 드나드는 횟수가 부쩍 늘어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노인을 두고 인자한 풍모의 사돈이라 여겼지만 사실 한대감이 어떤 사람인지 그 마을 안에서 알고 있는 자는 단 2사람뿐이었지요. 한 사람은 윤대감이었고 또 한 사람은 자리에 누우신 노부인이었습니다. 한대감은 본디 한양에서 손에 꼽히는 가문의 어른이었으나 그가 평생 해온 일은 가문의 격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지요. 한대감의 일족은 사돈을 맺은 양반가에 자기들 가문의 딸을 첩이나 며느리로 들이고 그 자리에서 사돈 가문의 토지와 재산을 위조 문서로 야금야금 빼돌려 자기들 손으로 옮기는 짓을 30년이 넘도록 거듭해온 일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자들을 두고 외척이라 불렀지요. 혼인을 미끼로 가문을 갉아먹는 일족, 외척. 한대감은 그 외척의 어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짐작하셨던 노부인은 한대감이 다녀가는 날이면 늘 며느리에게 한마디 흘리셨지요. 보영아, 그 사람 앞에서는 절대 마음을 열지 마라. 예, 어머님. 명심하겠나이다. 이런 한대감이 시댁 사랑채에 드나드는 날이면 노부인의 표정은 늘 무거워지셨지요. 보영은 그것이 그저 손님 치레가 번거로워 그러시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어머님, 한대감께서 오늘 또 다녀가셨습니다. 그래 그 분이 또 오셨더냐? 예. 사랑채에서 두어 시즌을 머무르시고 떠나셨사옵니다. 보영아, 너는 그분 앞에서 함부로 말을 섞지 마라. 그저 인사만 올리고 안방으로 드는 것이 좋다. 어머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그저 사돈이라 해도 가까이 할 사돈과 멀리 할 사돈이 있는 법이란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저 가풍을 가르치시는 것이라 여겼지요. 노부인이 한대감을 두고 그 한마디를 흘리신 까닭이 무엇이었는지 보영은 그날도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윤대감 또한 사람들 앞에서는 한대감을 형님이라 부르며 깍듯이 모셨고 한대감이 다녀가는 날이면 마을 어귀까지 직접 배웅을 나갔지요. 그러나 사랑채에서 2사람만 마주 앉으면 윤대감의 등은 늘 굳어 있었습니다. 윤대감, 며느리 병수발 10년이 곧 막을 내릴 듯하오. 한대감, 어찌 그런 말씀을. 내 의원의 안목으로 보니 그렇소이다. 그래, 그 다음은 어찌하실 셈이오. 그 다음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요. 노부인이 가시고 나면 대개 안방이 비게 되지 않소. 그 빈 자리 무엇으로 채울 셈이요. 윤대감은 한대감 앞에서 입을 다물었지요. 한대감은 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들이키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일가에 마침 좋은 처자가 한 명 있소.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미모에 가문도 격이 있고 도령이 이미 마음을 두고 있다 하니 일이 어렵지 않을 것이오. 한대감, 그건 윤대감, 우리 사이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오. 30년 전 그 일을 그새 잊으셨소이까. 윤대감의 손이 잔을 든 채로 멎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윤대감의 얼굴빛이 천천히 바뀌어갔지요. 한대감은 말을 더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빙긋 웃으며 잔을 비웠을 뿐이었지요. 그것이 2사람이 이날 사랑채에서
나눈 말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대화 안에 어떤 무서운 약속이 다시 한 번 묶이고 있는지 노부인 옆에서 약을 다리는 며느리는 알 길이 없었지요. 며느리 보영은 그 무렵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더욱 정성껏 받아들였습니다. 노부인은 자리에 누우신 채로도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며느리에게 가르치셨지요. 어느 날은 옛 호적의 글씨체를 짚어 보이시며 진짜와 가짜를 가려보라 시키시고, 어느 날은 가문 문서함 깊숙이 든 옛 서찰들을 꺼내 보이시며 인장의 결을 손가락으로 짚어보라 하셨습니다. 보영아, 글씨라는 것은 사람의 손버릇이란다. 한 사람이 평생 쓰던 글씨는 늙어도 변치 않는 법이지. 예, 어머님.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 글씨를 흉내내려 하면 글씨의 결이 반드시 한 곳에서 흔들리느니라. 잘 보거라. 이 글자의 마지막 획이 살짝 떨리지 않느냐. 아, 정말 그렇사옵니다, 어머님. 인장도 마찬가지란다. 진짜 인장은 가운데가 살짝 깊고 가장자리가 얕은 법이고, 가짜 인장은 깊이가 한결같다. 사람이 깎은 것과 오랜 세월 손길이 들어간 것은 다른 법이지. 가풍을 이리 자세히 가르쳐 주시니 며느리가 어찌 다 갚을지 모르겠나이다. 갚지 마라, 보영아. 다만 잊지만 마라. 언젠가 이것이 너에게 쓸모가 있을 날이 올 것이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그 가르침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가슴에 새겼지요. 보영은 어릴 적 부모를 여인 외로움 탓에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친정이 어디인지조차 모르고 자란 며느리에게 시어머니의 가르침은 곧 친정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따뜻함이었지요. 그러나 그 가르침이 단순한 가풍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10년에 걸쳐 정성껏 갈아 넣고 있던 칼이었음을 보영은 그때까지 짐작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보영이 안방에서 나오다 사랑채 마당에서 시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그날 윤대감의 얼굴은 평소보다 한층 어두웠지요. 며느리가 단정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올렸는데 윤대감은 며느리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 보지 못한 채 그저 한참을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님. 그래, 어머니는 어찌 계시느냐? 오늘은 약을 2모금 드셨사옵니다. 그래, 수고가 많구나, 며느리야. 윤대감은 그 말을 끝으로 사랑채 안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그날따라 시아버지의 눈가가 묘하게 붉어 보였습니다. 보영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마음 한 구석에 작은 의문이 생겼지요. 시아버지께서는 어찌하여 며느리를 마주칠 때마다 저리 마음이 무거워 보이실까? 그것이 그저 어머니 병환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보영은 그날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그 의문을 마음 한구석에 묻고 다시 안방으로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지요. 그 무렵부터 시어머니의 기침은 부쩍 잦아졌고 약은 거의 효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보영은 자정이 넘어서까지 약을 다렸고 새벽에는 시어머니의 식은땀을 닦았으며 동이 트면 다시 부엌으로 나갔지요. 노부인은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누운 채로 가만히 바라보시며 가끔 그저 한마디만 흘리실 뿐이었습니다. 보영아, 내 너에게 미안한 일이 너무 많구나.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시지요. 며느리가 효를 다하는 것이 어찌 미안한 일이옵니까? 아니다, 보영아. 정말로 미안한 일이 따로 있단다. 내가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한 일이. 어머님, 마음 편히 하시지요. 약을 다시 다려오겠나이다. 노부인은 또다시 말끝을 흐리시며 천천히 눈을 감으셨지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그 말을 그저 10년 병수발에 대한 미안함이라 여겼습니다.
그날 새벽 고영이 부엌에서 약을 다리고 있을 때 시어머니의 방에서 가느다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요. 며느리가 황급히 약사발을 들고 달려갔는데 노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시며 한마디 더 보태셨습니다. 보영아, 어떤 일이 닥치거든 절대 혼자 짊어지지 마라. 어머님, 그 무슨 말씀이옵니까? 그저 명심해 두어라. 이 늙은이가 마지막으로 일러두는 가르침이다. 며느리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약사발을 시어머니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노부인이 말끝을 흐릴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 누르고 있던 그 무엇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토할 그 진실의 무게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보영은 그 무엇으로도 미리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노부인의 숨은 가늘어졌고 손은 더없이 차가워졌지요. 보영은 약사발을 옆에 둔 채로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노부인은 평소와 달리 며느리의 손을 강하게 끌어당기시며 입을 떼셨지요. 보영아, 너에게 10년을 묻어둔 이야기를 이제는 풀어야 할 때가 되었다. 어머님, 마음 약하지 마시지요. 약을 다시 데워 오겠나이다. 아니다. 이 늙은이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잘 들어라, 보영아. 며느리의 손이 시어머니의 차가운 손 위에서 함께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노부인은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보시며 말씀을 이으셨지요. 보영아, 너의 친정은 송씨 가문이다. 너는 그 댁의 큰딸이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송씨 가문이라면 24년 전 한 일족의 사기로 멸문된 가문이다. 그 댁의 안주인이 너의 친어머니이시다. 어머니. 며느리의 입에서 짧은 호흡이 새어나왔지요. 노부인은 며느리의 흔들리는 손을 더 꼭 쥐셨습니다. 보영아, 그 송씨 가문을 멸문시킨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어머님, 한대감이다. 한대감과 그 외척이 너의 친정을 무너뜨린 자들이다. 며느리의 얼굴빛이 한순간에 새파래졌지요. 보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손가락 끝이 차마 시어머니의 손에 닿지 못할 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렇다면 제가 이 댁에 시집 온 것은 내 양육을 맡은 그 친척 어른이 외척의 사람이었다. 너를 그 일족의 손바닥 위에 두려고 일부러 우리 댁에 시집 보낸 것이다. 어찌 이런 일이. 그뿐이 아니다, 보영아. 더 무서운 일이 있다. 노부인은 한 호흡을 깊이 끌어들이시고는 며느리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셨지요. 이 댁의 시아버지, 윤대감이 그 송씨 가문을 무너뜨린 일에 손을 빌린 자다. 어머님, 30년 전 시아버지가 과거 시험 답안을 남에게 맡겨 부정으로 급제하였다. 그 사실을 한대감이 쥐고 평생 시아버지를 묶어두었지. 송씨 가문 멸문 작전에 시아버지의 인장과 거짓 증언이 들어갔다. 시아버지는 너를 며느리로 들이는 그 순간부터 너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요. 그저 눈에서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노부인은 그 눈물을 거친 손등으로 천천히 닦아주시며 말을 이으셨지요. 보영아, 내가 너에게 10년을 미안했던 까닭이 그것이다. 나는 시아버지가 죄책감에 이겨 흘린 말을 통해 모든 진실을 알았다. 그 후 10년을 너와 함께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내게 무엇이든 가르치려 애썼다. 어머님, 그 가르침이 그랬어.
인장 식별, 글씨체 분간, 가문 문서 다루는 법, 모두 너의 손에 칼 한 자루를 쥐어주려 한 것이다. 너의 손으로 그 일족을 무너뜨리고 송씨 친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이 늙은이의 마지막 부탁이다. 노부인은 머리맡함을 며느리의 손에 천천히 끌어다 놓으셨지요. 함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비녀는 너의 친어머니의 비녀다. 이 안에 송씨 가문의 인장이 새겨져 있다. 절대 누구에게도 보이지 마라. 어머님, 이 서찰은 한대감이 30년 전 내 친정에 보낸 사기 시도의 친필이다. 내가 평생 보관해 왔다. 어머님 친정에도. 그래, 한대감의 첫 표적이 내 친정이었다. 다행히 내 친정은 그 사기를 뒤늦게 알아채고 한 발 늦게 막아냈지. 그러나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온 후 시아버지의 죄로 다시 같은 일족과 얽히게 되었구나. 이 마지막은 가문 양도 비밀 문서다. 시아버지와 도령은 모르는 문서지. 내가 시집 온 이후 안방의 권한은 모두 안주인 손에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 문서가 며느리에게로 그 권한을 옮긴다. 너에게 가주의 권한을 넘긴다. 보영아. 노부인은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눈을 잠시 감으셨지요. 호흡이 가빠지셨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2 손으로 감싸 쥔 채 울고 있었지요. 그러자 노부인이 다시 한번 눈을 떠 며느리를 보셨습니다. 보영아, 한 가지만 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그 비녀에 조심해라. 첫 잔이. 노부인의 입에서 그 말이 채 다 나오기 전에 시어머니의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손을 흔들어 깨워보았지만 노부인은 더 이상 눈을 뜨지 않으셨지요. 그 마지막 한마디가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했는지 보영은 그 자리에서 알 길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한참을 통곡했지요. 함 안의 비녀와 2 문서는 며느리의 거친 손에 단단히 쥐어진 채로 놓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다음 날이었지요. 한 노인이 시댁 사랑채에 들이쳤습니다. 한대감이었습니다. 그날 한대감과 시아버지가 단둘이 마주 앉은 사랑채에서 한마디가 흘러나왔지요. 이제 됐소. 그 며느리도 곧 치워야 하오. 한대감, 며느리는 그저 시어머니 잃은 슬픔에 빠져 있을 뿐이외다. 윤대감, 정신 차리시오. 그 송씨 핏줄을 안방에 두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겠소. 한대감, 한 사람만이라도. 한 사람이라니. 윤대감, 노부인 살아 계실 때는 그 함을 우리 손에 닿게 못했소. 그러나 노부인이 가셨으니 이제 진짜 마무리를 지을 때요. 보름 안에 도령에게 첩을 드리게 하시오. 첩이 들어오면 그 며느리는 자연히 광인으로 몰릴 것이고 광인이 된 며느리에게는 가문 안방에 무엇도 닿지 못하게 되오. 그 첩은 내 일가의 한선아라는 처자요. 도령이 한양에서 1년을 만나온 그 여인이외다. 윤대감은 잔을 든 채로 한참을 입을 다물었지요. 사랑채 문 밖에는 며느리가 우연히 약사발을 들고 지나가다 2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보영의 손에서 약사발이 살짝 흔들렸지만 며느리는 숨도 죽이고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그 며느리도 곧 치워야 하오. 그 한마디가 며느리의 귀에 다시 한번 박혔습니다. 보영은 사랑채 마당의 살구나무 밑동의 등을 기대고 한참을 서 있었지요. 손에 든 약사발에 약물이 흔들거리며 손등을 적셨지만 며느리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가 시집 온 10년이 며느리의 입에서 짧은 혼잣말이 새어나왔지요.
시어머니의 10년 병수발이 친척 어른이 정해주신 혼처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마주칠 때마다 눈을 피하시던 그 묘한 태도가 모두 한 줄로 꿰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보영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안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시어머니가 임종에서 남기신 모든 말씀이 그 한마디로 분명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저 슬픔의 며느리가 되어 광인 취급을 받고 가문에서 쫓겨날 것인가? 아니면 시어머니가 10년에 걸쳐 갈아 넣은 그 칼을 들 것인가? 두 길 중 하나를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골라야 했지요. 그날 밤 보영은 약사발을 잡던 손으로 함을 단단히 쥐고 시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이 다 되도록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무덤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지요. 함 안의 비녀를 손에 쥔 채로 며느리가 한마디 한마디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어머님, 보영이는 광인이 되지 않겠나이다. 어머님, 친정어머니의 한도, 어머님의 한도, 그 7 가문의 한도, 모두 며느리가 갚겠나이다. 어머님께서 10년 갈아 넣어주신 그 칼, 며느리가 들겠나이다. 동이 트는 그 새벽, 며느리의 거친 손마디 위로 가을 이슬이 한 방울 떨어졌지요. 그 이슬이 비녀를 적시고 비녀가 다시 며느리의 손등에 닿는 그 순간, 보영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빛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남편이 첩을 들이던 그 아침이었지요. 마당으로 들어서는 첩의 손을 마주 잡으며 본처는 환히 웃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세 사람. 본댁마님, 마음 너그럽기가 소문 그대로이시군요. 긴 길에 수고가 많으셨소. 안채로 드시지요. 첩 한선아의 아름다운 얼굴이 한순간 살짝 굳어지는 것을 그 자리에 누구도 보지 못했지요. 본처의 그 다정한 한마디가 한 일족의 30년 음모를 송두리째 갚으려는 며느리의 다짐이었음을 첩도 시아버지도 남편도 그 자리에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미소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된 자는 단 2 사람뿐이었지요. 한 사람은 무덤 속의 시어머니였고 또 한 사람은 본처 자신이었습니다. 첩이 들어온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본처는 안채로 든 첩과 단둘이 마주 앉아 있었지요. 단정히 차린 다과상 위에는 매화차 한 주전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본댁마님, 시어머님 빈 자리를 10년 동안 지켜오셨다 들었습니다. 가풍이 이댁 어른이 늘 안방에 계셔야 한다 가르치니 며느리가 그저 그 자리를 지킨 것이외다. 마님께서 그대로 앉아 계시지요. 제가 한 잔 따라 올리겠나이다. 첩은 미소를 지으며 주전자를 들었습니다. 본처가 잔을 잡으려 손을 가져가는 그 순간이었지요. 며느리의 귓가에 시어머니의 임종 마지막 한마디가 또렷이 되살아났습니다. 조심해라. 첫 잔이 본처의 손이 잔을 잡기 직전에 멎었습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손을 내려놓고 잔도 함께 다과상 위에 그대로 두었지요. 세 사람의 정성이 깊으나 시어머님 떠나신 지 보름이 채 안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첩의 손을 빌려 차를 받기에는 가풍이 허락하지 않사옵니다. 그러시군요, 마님. 첩 한선아의 입가에서 미소가 천천히 사라졌지요. 본처는 그 변화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가만히 잔을 한선아 쪽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세 사람께서 한 잔 드시지요. 시어머님 가풍의 며느리가 따르는 것은 며느리의 도리요나 세 사람께서 따르신 정성을 2 사람이 함께 나누는 것은 가풍에 어긋나지 않사오니 마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면 첩의 손이 잔을 들었습니다. 한선아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그 잔을 그대로 다과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지요.
두 여자는 서로의 얼굴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눈에는 단아한 침묵이 들어 있었고 또 한 사람의 눈에는 조용한 저기가 들어가 있었지요. 그날 저녁 이후로 첩은 본처에게 다시는 차를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지요. 시아버지 윤대감이 며느리를 사랑채로 부르셨습니다. 며느리야, 어제 세 사람과 잘 지내었느냐? 예, 아버님. 세 사람을 단정히 맞이하였사옵니다. 그래. 며느리야, 이 댁의 가풍은 안방의 어른이 늘 정중하셔야 한다. 세 사람을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것이 곧 가문의 격이니라. 명심하겠나이다, 아버님. 또 한 가지. 며느리야, 한대감 댁의 일에는 함부로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 댁은 그 댁의 사정이 있는 것이고 우리 댁은 우리 댁의 사정이 있는 것이니라. 예, 아버님. 윤대감의 그 한마디는 여느 가르침과 달리 묘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지요.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사랑채 밖에 자기 발자국 소리가 시아버지에게 닿고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보영은 그저 단정히 고개를 숙이고 사랑채를 나섰지요. 아버님, 며느리는 아버님의 그 마음도 갚아드리겠나이다. 며느리는 안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흘렸습니다. 시아버지의 그 의심이 본격적으로 깊어지기 전에 며느리가 모아야 할 단서들이 아직 7 가문을 다 돌지 못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날 밤 본처는 안방에 홀로 앉아 시어머니가 남기신 함을 천천히 열어보았습니다. 함 안에는 비녀와 두 문서 외에도 작은 두루마리 하나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등잔불을 곁에 두고 두루마리를 천천히 펼쳤지요. 어머님, 이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요? 며느리의 입에서 짧은 혼잣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시어머니의 단정한 글씨로 7 가문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박씨댁, 김씨댁, 양씨댁, 조씨댁, 임씨댁, 정씨댁, 그리고 자기 친정인 송씨댁. 각 가문 이름 옆에는 연도와 짧은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지요. 박씨댁 옆에는 20년 전 위조 호적 큰며느리 한씨, 김씨댁 옆에는 5년 전 위조 매매 문서 첩 한씨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비밀리에 모아두신 외척의 사기 명부였지요. 며느리는 그 두루마리를 한참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10년 함께 살아오시며 그 한마디 토하지 못한 채 묻어두신 모든 시간이 두루마리 한 장 위에 7줄로 펼쳐져 있었지요. 어머님, 며느리가 한 가문씩 찾아뵙겠나이다. 어머님께서 평생 가슴에 묻어두신 7줄, 며느리가 한 줄도 빠뜨리지 않고 갚아드리겠나이다. 며느리는 그 두루마리를 비녀와 함께 다시 함 안에 단정히 넣어두었지요. 다음 날 새벽 보영은 단정한 무명 옷차림에 집신을 신고 시어머니 무덤 너머에 있는 박씨 댁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씨 댁은 한때 양반가였으나 20년 전 외척의 사기로 멸문된 후 가문이 흩어져 살아남은 노모 한 분만이 마을 어귀에 다 쓰러져 가는 초가에 의탁하고 있었지요. 며느리가 살인문을 두드렸을 때 늙은 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신지요? 박씨 댁 어른 되시는지요? 그렇소만 니시오니까. 제가 누구인지는 곧 말씀드리겠나이다. 어른께서 20년 전에 이르신 가문의 일을 며느리가 잠시 여쭙고자 왔사옵니다. 박씨 댁 노모의 손이 살인문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지요. 늙은 어머니는 한참을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길을 비켜 주었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20년 만에 내 가문 일을 묻는 자가 처음이외다. 좁은 방 안에서 박씨 댁 노모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한 잔 내었습니다. 보영은 그 차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말을 이어갔지요. 어른의 가문이 어떤 일족에 의해 무너졌는지 어른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있다오. 한대감이라는 자의 일족이요. 그 일족이 우리 큰며느리로 자기들 가문 처자를 들이고 위조 호적으로 가문 토지를 통째 빼돌렸지. 내 아들과 며느리는 그 일로 일찍 세상을 떠났소. 어른, 며느리가 그 일족을 무너뜨리려 하옵니다. 박씨 댁 노모의 눈에 한순간 빛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곧 의심으로 바뀌었지요. 뉘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그 일족은 한양 권력자들과도 줄이 닿아 있는 자들이요. 이 비녀를 보아주시지요. 며느리는 품 안의 작은 함에서 친어머니의 비녀를 꺼내 박씨 댁 노모 앞에 내놓았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그 비녀를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두 손으로 입을 가렸지요. 이건 송씨 댁 안주인께서 늘 꽂으시던 그 비녀가 아니오니까. 24년 전 송씨 댁 멸문 때 사라졌다 들었소이다. 송씨 댁 안주인이 저의 친어머니이시옵니다. 박씨 댁 노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늙은 어머니의 어깨가 떨리며 흐느낌이 새어나왔지요. 보영도 함께 무릎을 꿇고 그 늙은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소이다. 어른, 며느리에게 그 일족의 사기 수법을 모두 일러주시지요. 어른의 한과 저희 친정의 한, 모두 함께 갚을 길을 며느리가 마련하겠나이다. 그 일족의 수법은 늘 같다오. 첫째, 사돈댁에 자기들 일가 처자를 첩이나 며느리로 들이지. 둘째, 그 처자가 가문 안방에 자리를 잡으면 위조 호적과 위조 매매 문서를 차례로 만들어 가문 토지를 첩 자식 명의로 옮긴다오. 셋째, 가문이 무너지면 그 일족이 마치 도와주는 척 빚을 갚아주고 토지를 통째 받아간다오. 어른, 그 일을 할 때 그 일족이 늘 쓰는 인장이 따로 있는지요? 있다오. 한대감 댁 본가에 들어있는 가짜 인장이 7개라 들었소. 가문마다 인장이 다르되 깊이가 한결같고 가장자리에 미세한 떨림이 있는 것이 그 일족이 만드는 인장의 흠이지. 고맙습니다, 어른. 그러나 댁이여, 그 일족을 함부로 건드리면 댁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요. 그 일족은 한양 권력자 두엇과도 줄이 닿아 있고 관아의 판관까지 매수해 두었다 들었소. 어른, 그래도 며느리는 가야 하옵니다. 시어머님의 10년 가르침을 헛되이 둘 수는 없나이다. 그러시면 가시오. 다만 한 가지만 명심해 주시오. 그 일족 어른 한대감을 직접 마주하실 일이 생기거든 절대 그 자의 눈을 똑바로 보지 마시오. 그 자의 눈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자의 눈이외다. 명심하겠나이다, 어른. 박씨 댁에서 며느리는 위조 문서 사본 5장과 박씨 댁 큰며느리로 들어왔던 한씨라는 처자의 행적 기록을 받아 안고 돌아왔지요. 돌아오는 길에 보영은 시어머니 무덤 앞에 잠시 들렀습니다. 어머님, 첫 가문을 만나 뵈었나이다. 박씨 댁 어르신께서 며느리께 사기 수법을 일러주셨고 위조 문서 사본도 얻었사옵니다. 어머님, 한대감의 본가에 가짜 인장이 7개 있다 하옵니다. 가문마다 인장이 다르되 같은 흠을 가졌다 하옵니다. 어머님, 그 칼을 며느리가 한 자루씩 더 갈겠나이다. 가을 바람이 무덤가의 풀을 흔들었지요. 며느리는 잠시 무릎을 꿇었다 일어나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보영은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위조, 인장 식별법으로 그 문서들을 한 장씩 살펴보았지요. 가짜 인장의 결, 흉내낸 글씨의 떨림, 한 사람이 평생 쓰던 손버릇이 다른 사람의 손에서 흔들리는 그 자리가 모두 또렷이 보였지요. 며느리는 그 모든 단서를 기록한 작은 종이 한 장을 시어머니의 함 안에 추가해 넣었습니다. 함 안에 든 단서가 한 장씩 늘어갈 때마다 보영의 눈빛에는 점점 깊은 빛이 들어가고 있었지요. 시어머니의 10년 가르침이 며느리의 손끝에서 비로소 칼이 되어가고 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첩 한선아가 안채로 들어오며 다과상 위에 두루마리 하나를 슬쩍 놓고 갔지요. 첩이 가져온 혼인 예단 문서였습니다. 본처는 그 문서를 받아 들고 단정히 펼쳐보았지요. 세 사람, 이 인장이 그 댁 본가의 인장이외까. 예, 마님. 저희 큰아버지 한대감 댁의 정식 인장이옵니다. 그러시군요. 가문이 격이 있으시니 인장도 격이 있구려. 본처는 그 한마디만 흘리고 두루마리를 다시 말아두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눈은 그 인장의 가운데를 한순간 짚어보았지요. 진짜 인장이라면 가운데가 깊고 가장자리가 얕은 결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장은 깊이가 한결같았고 가장자리가 한 곳에서 미세하게 떨려 있었지요.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가짜 인장의 흠이 그곳에 정확히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지요. 그저 두루마리를 단정히 말아 첩에게 돌려주고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함 안의 단서 종이가 또 한 장 늘었지요. 며칠 후 한대감 댁에서 시댁으로 한 통의 서찰이 닿았습니다. 첩을 드리게 한 인사 차원에서 한대감이 사돈 일가를 본가 행사에 초대하는 글이었지요. 보영은 그 서찰을 받아 들고 한참을 보다가 천천히 시아버지 윤대감 앞에 가지고 갔습니다. 아버님, 한대감 댁에서 사돈 인사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하옵니다. 그래, 며느리는 어찌하려는가. 양반과 며느리가 사돈 인사를 빠지는 것은 가풍에 어긋날 줄 아옵니다. 며느리도 함께 가는 것이 옳지 않은지요. 윤대감의 얼굴이 한순간 굳어졌지요. 그러나 시아버지는 결국 한마디로 답하셨습니다. 그러시게. 행사가 있는 그날, 보영은 단정한 무명 옷차림의 시어머니가 남기신 비녀를 머리 깊숙이 꽂고 한 대감 본가로 향했지요. 본가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큰 기와집이었고 마당에는 늙은 매화나무가 여러 그루 서 있었습니다. 한대감이 직접 사랑채 마루까지 나와 일가를 맞이했지요. 윤대감 며느리 환영하오. 시어머님 떠나신 것이 슬프지만 그래도 댁 안방을 단정히 지키고 계시다 들었소이다. 한대감 마님, 시어머님 가르침이 깊으셨던 덕이옵니다. 그렇겠지. 노부인의 가르침이 어디로 가지 않았겠지. 한대감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박씨 댁노모가 일러주신 말이 며느리의 귀에 또렷이 살아났지요. 그 자의 눈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자의 눈이외다. 보영은 한대감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지 않은 채 단정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본댁 마님께서 친히 와주셔서 그저 황공할 뿐이옵니다. 안채로 안내해드리지요. 첩 한선아의 사촌이라는 처자가 본처를 안채로 이끌었지요. 안채에는 한대감 일가의 부인들이 모여 차를 들고 있었습니다. 본댁 마님, 어서 오시지요. 시어머님 떠나신 슬픔에 친히 와주시니 송구할 뿐이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시지요. 사돈 일가에 인사를 올리는 것은
양반과 며느리의 도리이옵니다. 마님, 이 차는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매화차이옵니다. 한 잔 드시지요. 고맙습니다. 시어머님께서도 매화차를 좋아하셨지요. 노부인께서 그러셨다 들었사옵니다. 마님께서는 시어머님을 닮으셨군요. 본처는 그 자리에 단정히 앉아 한 시즌 가까이 인사를 나누었지요. 그러던 중 며느리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마당에 매화를 보고 오겠나이다. 시어머님께서 매화를 좋아하셨지요. 천천히 보시지요, 마님. 본처는 마당으로 나서는 척하다가 인적이 드문 회랑을 따라 한대감 본가의 서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가르치신 가문 위조, 인장 보관처에 대한 단서, 그리고 박씨, 댁 노모의 한마디 한대감 본가에 가짜 인장 7개가 들어있다는 그 정보가 며느리의 손끝을 이끌었지요. 어머님, 이 한 걸음에 며느리의 운명이 달려 있나이다. 며느리는 회랑 모퉁이에서 잠시 멈춰 섰다가 다시 발걸음을 옮겼지요. 서재 문은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살그머니 서재 안으로 들어섰지요. 큰 문갑 안에 예진장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박씨 댁에서 받아둔 위조 문서 사본의 인장을 머릿속에 또렷이 떠올렸지요. 깊이가 한결같고 가장자리 한 곳이 미세하게 떨린 그 가짜 인장의 흠. 보영은 문갑 안의 인장들을 하나씩 손가락 끝으로 짚어보았습니다. 5번째 인장에서 며느리의 손가락이 멎었지요. 박씨 댁 위조 문서의 인장과 정확히 같은 결을 가진 그 가짜 인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인장을 손바닥 안에 살그머니 감추고 다시 회랑으로 나서려 했지요. 그러나 그 순간 서재 문 너머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의 호흡이 한순간 멎었지요. 문이 열리며 한대감이 직접 서재로 들어섰습니다. 며느리, 무엇을 찾고 있느냐? 한대감의 인자한 미소는 그대로였지요. 그러나 그 눈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운 빛이 들어 있었습니다. 본처의 손바닥에는 가짜 인장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지요. 며느리는 한대감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지 않은 채 단정히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한대감 마님, 시어머님께서 평생 가문 인장의 결을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사돈댁의 인장도 결이 있다 하시기에 잠시 살펴보고자 하였사옵니다. 무례하였다면 용서해 주시지요. 그래. 노부인이 그런 가르침을 주셨더란 말이지. 한대감은 한 발 한 발 며느리에게 가까이 다가왔지요. 보영의 손바닥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문 인장의 결도 본댁의 결과 다른지 며느리에게는 가르쳐 주실 수 있겠는지요. 며느리, 인장의 결은 가문마다 다르다오. 그러나 인장이라는 것은 함부로 만져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 알겠는가? 명심하겠나이다. 한대감 마님. 한 가지 더 묻겠소. 노부인께서는 며느리에게 어떤 글씨체를 가장 정성껏 가르쳤소이까? 시아버님 댁의 옛 글씨체와 친정 가문의 글씨체를 가장 정성껏 가르치셨사옵니다. 친정 가문이라. 며느리는 친정이 어디였소이까? 한대감 마님, 며느리는 어릴 적 부모를 여의어 친정이 어디인지 잘 알지 못하옵니다. 거둬주신 큰아버지께서 정해주신 혼처가 윤대감 댁이옵니다. 그러시군. 알겠소. 한대감은 며느리의 얼굴을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한 발 물러섰습니다. 본처는 그제야 작은 숨을 내쉴 수 있었지요. 며느리, 오늘은 매화나무 구경이나 하시고 안채로 돌아가시오.
인장은 사돈댁의 어른이 직접 보여주는 것이 도리이외다. 명심하겠나이다. 본처는 단정히 절을 올리고 천천히 서재를 나섰지요. 손바닥 안에 가짜 인장은 그대로 단단히 쥐어진 채였습니다. 한대감은 며느리가 떠난 후 서재 안의 문갑을 한참을 살펴보았지만 인장 5개 가운데 하나가 사라진 것을 눈치채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렸지요. 그 사이 며느리는 안채로 돌아와 다시 자리에 앉았고 한 시즌 후 단정히 시댁으로 돌아가는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 안에서 보영은 손바닥을 천천히 펼쳤지요. 가짜 인장이 거기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박씨 댁 위조 문서의 인장과 결이 정확히 일치하는 외척 일족의 사기 도구가 마침내 며느리의 손에 잡힌 순간이었지요. 어머님, 며느리가 그 일족 본가에서 칼 한 자루를 꺼내 왔나이다. 어머님께서 10년 갈아 넣어 주신 그 결이 이 가짜 인장의 떨림과 정확히 마주 잡혔나이다. 가마가 시댁 마당에 닿았을 때 시아버지 윤대감이 사랑채 마루에서 며느리를 맞이하셨습니다. 며느리, 사돈댁 인사가 잘 끝났느냐? 예, 아버님. 한대감마님께서 친히 며느리를 맞이해 주셨고 안채 부인들께서도 따뜻이 대해 주셨사옵니다. 그래. 한대감께서 무슨 말씀이라도 하셨느냐? 가문 인장의 결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 가르치셨사옵니다. 명심하겠다 아뢰었사옵니다. 윤대감의 얼굴빛이 한순간 굳어졌지요. 그러나 시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며느리는 단정히 절을 올리고 안방으로 돌아갔지요. 그날 저녁 본처는 안방에 홀로 앉아 박씨 댁에서 받은 위조 문서 4본과 한대감 본가에서 가져온 가짜 인장을 나란히 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두 인장의 결이 정확히 같은 떨림을 보여주었지요. 그 순간 며느리의 입에서 짧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님, 마침내 칼 한 자루의 결이 마주 잡혔나이다. 며느리의 함 안에 가짜 인장 1개와 위조 문서 4본 5장, 시어머니의 명부 두루마리, 한대감의 옛 친필 서찰, 가문 양도 비밀문서, 친어머니의 비녀가 함께 모였지요. 외척 일족 30년 사기를 한 그물로 묶을 패가 한자리에 갖춰지기 시작한 그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김씨 댁을 비밀리에 찾아갔습니다. 5년 전 외척의 사기로 멸문된 김씨 댁에 살아남은 딸 한 명이 다른 마을 빈농에 의탁해 있었지요. 그 딸은 본처의 비녀를 보자마자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한마디 흘렸습니다. 나는 그 일족이 죽기 전에 다시 마주칠 줄은 몰랐소. 마님, 우리 가문 위조 매매 문서의 원본 중 한 장이 저에게 남아있나이다. 우리 어머님께서 임종 전에 저에게 맡기신 것이옵니다. 그것을 며느리에게 주시겠나이까? 드리지요. 그 댁이 그 일족을 끝장낼 사람이라면 한 가지만 더 여쭙고자 하옵니다. 그 일족의 사기 작전에 직접 손을 빌린 시아버지 같은 사람이 그 7 가문 사기마다 따로 있었는지요? 있었지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일족은 늘 사돈댁 어른의 약점을 잡고 그 어른의 인장과 거짓 증언으로 사기를 굴렸습니다. 그 어른들이 누구였는지 박씨 댁 어른께서는 알고 계실 것이옵니다. 고맙습니다. 그 어른들의 명단까지 모이면 며느리가 한 그물로 묶을 수 있겠나이다. 마님, 그 일족 어른은 결코 만만한 자가 아니옵니다. 부디 조심하시지요. 명심하겠나이다. 본처는 그 위조 매매 문서 원본을 받아 안고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지요. 함 안의 단서가 또 한 장 늘어났습니다. 그날 밤이었지요.
며느리가 안방에 홀로 앉아 있을 때 사랑채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 윤대감이 직접 안방 문 앞에 와 며느리를 부르셨지요. 며느리야, 잠시 사랑채로 와주겠느냐. 본처는 단정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사랑채에는 시아버지가 등잔불 하나만 켜놓고 홀로 앉아 계셨지요. 윤대감의 손에는 작은 서찰 한 통이 쥐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이걸 너에게 주어야 할지 한참을 망설였느니라. 아버님, 무엇이옵니까? 한대감 본가 한양별채에서 위조, 인장을 평생 깎아온 늙은 노비가 한 사람 있다. 10년 전에 그 일에서 손을 떼고 마을 어귀의 작은 절간에서 의탁하고 있다. 그 자의 거처를 적어두었느니라. 아버님, 어찌 그 정보를 며느리에게 주시는지요?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가신 후 이 늙은이가 며칠을 잠 못 들고 있느니라. 너의 친정이 어디인지 나는 너의 시집 오던 그날부터 알고 있었다. 며느리는 그 한마디에 한참을 답하지 못했지요. 시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 늙은이가 너에게 무엇을 갚을 수 있겠느냐. 다만 그 자의 거처라도 너에게 알려주는 것이 마지막 도리이지 싶었다. 다만 한 가지만 일러두마. 그 자의 절간에 갈 때는 절대 혼자 가지 마라. 아버님, 이 서찰의 진위가 함정이 아닌지 며느리는 어찌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너의 안목이다, 며느리야. 본처는 그 서찰을 받아들고 안방으로 돌아갔지요. 그날 밤 며느리는 한참을 등잔불 아래에서 그 서찰의 글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함정인지 진심인지를 며느리 혼자서는 가릴 수 없었지요. 다음 날 새벽 고영은 박씨, 댁 노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박씨 노모는 시아버지의 글씨체를 한참을 들여다보고 한마디 흘리셨지요. 마님, 이 글씨는 손버릇이 거짓이 아니외다. 글씨의 끝마다 떨림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양심으로 흔들릴 때만 나는 결의외다. 이 서찰은 진심이옵니다. 고맙습니다, 어른. 마님 혼자는 가시지 마시지요. 제 사위가 동행이 되어드리겠나이다. 본처는 박씨 노모의 사위를 동행 삼아 그 절간으로 향했지요. 절간 한쪽 작은 방에 늙은 노비가 누워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굵어진 늙은이는 본처의 비녀를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떴지요. 그 비녀 송씨 댁 안주인의 비녀가 아니오니까. 맞사옵니다, 어른. 며느리는 송씨 댁 큰딸이옵니다. 그러시군요. 마님, 이 늙은이가 평생 한대감 본가에서 위조 인장을 깎아 온 자이외다. 어른, 그 일족의 가짜 인장에 대해 모두 일러주시지요. 한대감 본가 별채의 위조 인장 보관함이 7개 있소이다. 가문마다 따로 깎아둔 것이지요. 각 인장에는 한대감만 아는 표식이 있소이다. 표식이라 하시면 가짜 인장의 가운데 결을 자세히 보시면 그 결 안에 한 글자가 미세하게 새겨져 있소이다. 한이라는 글자이지요. 한대감이 자기 일족의 가짜 인장임을 표시한 손버릇이외다. 본처는 그 자리에서 품 안에 가짜 인장을 꺼내 등잔불 아래에 비춰보았지요. 노비의 말대로 인장 가운데에 미세한 결 안에 한이라는 글자가 또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호흡이 한순간 멎었지요. 이 표식 한 가지로 한대감의 위조, 인장 7개가 모두 한 손에서 나온 것임을 증명할 수 있겠나이다. 마님, 이 늙은이도 그 일족 손에 잡히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외다. 부디 마님께서 그 일족을 끝장내신 후에야 이 늙은이가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나이다. 어른,
며느리가 반드시 갚아드리겠나이다. 본처는 노비의 증언을 단단히 가슴에 새기고 절간을 떠났지요. 시아버지의 그 서찰이 진심이었다는 것이 마침내 확인된 그 길에서 며느리의 눈에는 묘한 슬픔이 함께 어렸습니다. 며느리가 그 무렵 시댁 안에서 누구도 모르게 진행하던 그 작전은 외척에게는 아직 보이지 않는 그림자였지요. 한대감은 본가 서재의 가짜 인장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으나 며느리가 그것을 무엇에 쓰고 있는지까지는 짐작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시댁에는 묘한 평온이 잠시 흐르고 있었지요. 첩한선하는 본처가 자신의 위조 예단 인장을 한눈에 알아본 것을 눈치챘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본처가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으므로 첩 또한 잠시 본처를 광인으로 모는 작전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윤대감은 며느리의 사랑채 발자국 소리를 한 차례 들은 후 며느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으나 노부인이 떠난 후 자기 자신도 가문 안에서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지요. 어머님, 며느리의 손에 칼 한 자루가 마침내 다 갈렸나이다. 이제 그 칼을 그 일쪽 가슴에 어찌 박을지 그 길을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짚어볼 차례이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무덤 앞에서 그 한마디를 흘리고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지요. 그러나 며느리가 그 칼을 채 들기 전에 외척의 마지막 한 수가 며느리의 등 뒤에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대감의 인장 한 개를 잃어버린 그 노인의 차가운 미소가 시댁 사랑채에 다시 들이치는 그날까지 며느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요. 며칠 후 시댁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지요. 첩 한선아가 안채와 사랑채를 오가며 본처에 대한 묘한 말을 한마디씩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본댁마님께서 시어머님 떠나신 후 잠을 통 못 주무시는 듯하옵니다. 그러시오. 어머니 잃은 슬픔이 깊으시리라. 새벽에 무덤가에 자주 가신다는 종들의 말이 있더이다. 또 어떤 날은 한밤중에 안방에 등잔불을 켜놓고 무엇인가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신다 하옵니다. 부인이 그러시던가. 슬픔이 너무 깊으시면 양반과 안주인의 정신이 흐려지실 수도 있으니 서방님께서 잘 살피셔야 할 듯하옵니다. 남편 윤재현은 첩의 그 말에 마음이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사실 본처는 그 무렵 시어머니의 명부 두루마리와 박씨, 댁 위조 문서들을 한밤중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첩은 그 사실을 가풍에 어긋나는 광인 행세로 몰아가고 있었지요. 다음 날 저녁 남편이 안방으로 들었습니다. 부인, 시어머님 떠나신 슬픔에 잠을 못 이루신다 들었소. 좀 쉬시지 않겠소. 서방님, 며느리는 안방의 일을 두루 살피느라 잠시 늦은 시각에 등잔불을 켰을 뿐이옵니다. 그러시오. 너무 무리하지 마시오. 종들이 부인을 두고 묘한 말을 흘린다 하니 마음이 편치 않소. 서방님, 종들의 말은 늘 그러한 것이지요. 마음 편히 하시지요. 본처는 남편의 그 묘한 말투를 단번에 알아챘지요. 첩이 한 발씩 광인몰이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며느리는 단정히 답하고 남편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본처는 시어머니의 명부를 다시 펼쳐 한 줄씩 짚어보았지요. 어머님, 이제 한 사람만 더 만나뵈면 이 7줄이 한 그물에 묶이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한대감 본가에서 평생 위조 문서를 다룬 늙은 서기 어른이옵니다. 어머님, 그 어른을 새벽에 만나 뵙고 오겠나이다. 며느리는 명부를 다시 함안에 단정히 넣어두었습니다. 그 무렵 본처는 시어머니의 명부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인 한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나기 위해
다른 마을로 향했지요. 그 증인은 한 대감 본가에서 평생 위조 문서 작업을 직접 했던 늙은 서기였습니다. 노부인이 명부 한 줄에 그 서기의 이름과 거처를 적어두셨지요. 그 서기가 살아있다면 외척 일족의 모든 사기 작업을 직접 증언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처는 새벽에 길을 떠나 외딴 약방 뒤편의 작은 초가에 닿았지요. 그러나 며느리가 살인문을 열었을 때 안에서는 차가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늙은 서기는 누워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이미 숨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가슴에는 칼이 한 자루 깊이 박혀 있었고 이불 한 자락이 칼 손잡이를 살짝 가리고 있었지요. 본처의 호흡이 한순간 멎었습니다. 한 발 늦었구나. 며느리의 입에서 짧은 한마디가 새어나왔지요. 한 대감의 살수가 한 걸음 먼저 다녀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 대감이 본가 서재에서 가짜 인장 한 개가 사라진 것을 알아챈 후 며느리의 다음 발걸음이 어디로 향할지 짐작하고 미리 손을 쓴 것이지요. 본처는 늙은 서기의 옆에 잠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늙으신 어른의 입을 막은 자가 누구인지 며느리는 알고 있나이다. 그 자의 죄까지 며느리가 함께 갚아드리겠나이다. 며느리는 늙은 서기의 옷자락 안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옷서 반쪽의 작은 종이 한 장이 숨겨져 있는 것이 보였지요. 그 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지요. 열쇠는 송씨 비녀 안. 며느리는 그 종이를 단단히 품 안에 넣고 약방을 다시 한 바퀴 둘러보았지요. 늙은 서기가 평생 살아온 그 좁은 약방의 약장이 한쪽 벽에 단정히 붙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약장의 서랍을 한 칸씩 천천히 열어보았지요. 늙으신 어른께서 무엇이든 더 남기셨다면 가장 아래 칸 약초 봉지 밑에 작은 명부 한 장이 단정히 접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명부를 펼쳤을 때 보영의 눈빛이 한순간 깊어졌지요. 한 대감 일족이 평생 매수해 온 관리들의 이름이 한 줄씩 적혀 있는 명부였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이 마을의 판관 이름과 한양 어느 지부의 관리 이름까지 함께 적혀 있었지요. 판관까지 매수당했군요. 며느리는 그 명부를 단단히 품 안에 넣었습니다. 늙은 서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겨둔 두 가지 비녀 안인장을 가리키는 한 줄과 매수 관리 명부 한 장. 그것이 며느리의 마지막 칼이 될 것이었지요. 어른의 마지막 두 패가 며느리의 손에 들어왔나이다. 어른의 한, 며느리가 반드시 갚아드리겠나이다. 본처는 늙은 서기에게 깊이 절을 올린 후 약방을 떠났지요. 늙은 서기의 마지막 한 줄이 무슨 뜻인지 보영은 그 자리에서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임종 마지막 한마디가 다시 며느리의 귓가에 살아났지요. 그 비녀에 조심해라. 첫자니. 본처가 시댁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이었지요. 첩 한선아가 안방으로 슬며시 들어와 본처의 화장대 옆에 앉았습니다. 본댁마님, 머리에 꽂으신 그 비녀가 참으로 다 나아옵니다. 그러신가요? 그건 어디서 났는지요? 첩의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손이 한순간 굳어졌지요. 그러나 보영은 단정한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임종 직전에 며느리에게 남기신 비녀이옵니다. 그러시군요. 결이 묘하옵니다. 양반가의 비녀라기에는 모양이 어딘가 옛스러운 듯도 하옵고 세 사람께서 비녀에 안목이 있으시군요. 마님, 한번 잠시 만져보아도 되겠는지요? 안 됩니다. 시어머님께서
절대 누구에게도 보이지 말라 일러두셨사옵니다. 그러시지요. 시어머님 가르침이 그러시다면 따라야지요. 본처의 한마디에 첩의 눈이 한순간 차가워졌지요. 한선아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첩이 안방을 나선 후 본처는 비녀를 머리에서 빼내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어머님, 이 비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이옵니까? 늙은 석이 어른이 마지막에 남기신 그 한 줄과 어머님께서 못다하신 그 마지막 한마디가 이 안에서 마주 잡히려 하옵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아직 짚어내지 못하옵니다. 며느리는 비녀를 다시 머리에 단정히 꽂으며 한숨을 흘렸습니다. 늙은 서기의 마지막 한 줄과 시어머니의 못다한 한마디가 그 비녀 안에서 마주 잡히려 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며느리는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직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한 발만 더 짚어보겠나이다. 며느리는 안방의 등잔불을 꺼뜨리고 한참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지요. 다음 날 새벽 본처는 무덤가에 잠시 다녀오기 위해 안방을 비웠습니다. 그 사이 첩 한선아는 시아버지의 서찰 한 통을 핑계로 안방에 들어섰지요. 마님께서 아직 무덤가에 계신가요? 예, 세 사람 마님. 본댁 마님께서는 새벽이면 늘 무덤가에 다녀오십니다. 그러시군요. 시아버님 서찰 한 통을 두고 가야겠으니 잠시 들어가지요. 첩의 손은 한대감이 일러준 대로 화장대 아래의 작은 함을 정확히 노렸습니다. 함은 본처가 단단히 잠가 두었으나 첩이 미리 준비해 둔 열쇠로 그 자물쇠를 열었지요. 함 안에는 비녀 외의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위조 문서 사본 5장, 한대감 본가에서 가져온 가짜 인장, 김씨 댁 위조 매매 문서 원본, 시어머니의 명부 두루마리, 그리고 한 대감 옛 친필 서찰. 첩은 그 모든 것을 두루마리째 끌어안고 안방을 빠져나왔지요. 본처가 무덤에서 돌아와 안방의 함을 열었을 때 함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비녀 한 개와 가문 양도 비밀문서 한 장만이 다른 자리에 따로 보관되어 있어 가까스로 남아 있었지요. 그러나 며느리가 10년 시어머니 가르침으로 갈아 모은 칼 한 자루의 결 대부분이 그 함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님, 본처의 입에서 짧은 호흡이 새어 나왔지요. 며느리는 한참을 빈 함 위에 손을 얹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10년 갈아주신 그 칼이 절반이 손에서 빠져나갔나이다. 위조 문서도, 가짜 인장도, 명부도, 친필 서찰도 모두 그 일족의 손에 들어갔사옵니다. 어머님, 며느리에게 남은 것은 비녀 하나와 양도 문서 한 장뿐이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어찌해야 하옵니까? 며느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지요. 그러나 보영은 그 눈물을 두 손으로 닦지 않은 채 그저 빈 함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랑채에서 한대감이 다시 시아버지를 만나러 와 잔을 들이켰지요. 한대감의 미소가 그 어느 때보다 인자했습니다. 윤대감, 며느리의 함을 우리가 손에 넣었소이다. 이 안에 든 모든 것이 한낱 미친 며느리의 망상이라 관아에 신고하면 그만이외다. 보름 안에 그 며느리는 광인으로 묶여 가문에서 추방될 것이요. 한대감, 정녕 그래야만 하오. 윤대감, 정신 차리시오. 노부인이 10년 며느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우리가 늦게 알아챈 것이 다행이외다. 인장 사라진 것을 알아챈 그날 살수를 약방으로 보낸 것이 한 발 늦었으면 늙은 서기가 며느리에게 모든 걸 풀어주었을 것이요. 한대감, 본가 서재에 든 그 며느리의 손목,
그날 그대로 자르지 못한 것이 후회되오만 이제는 광인의 함 한 개로 충분하외다. 본처는 사랑채 밖에서 두 사람의 그 대화를 또 한 번 듣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며느리의 손에 약사발이 없었습니다. 함을 빼앗긴 며느리의 손에는 단 두 가지만 남아 있었지요. 친어머니의 비녀 한 개와 가문 양도 비밀 문서 한 장. 그것이 며느리에게 남은 마지막 패였습니다. 본처는 그날 밤 비녀와 양도 문서를 품 안에 넣고 시어머니 무덤으로 향했지요. 함을 잃은 후 며느리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가 가리키는 그 무엇이 며느리의 마지막 패였지요. 조심해라. 첫자니. 며느리는 무덤 앞에 무릎 꿇고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무덤가의 풀을 흔들었지요. 어머님, 며느리는 모든 것을 잃었나이다. 그 일족의 함이 그 모든 단서를 빼앗았고 며느리는 이제 광인으로 묶여 가문에서 쫓겨날 것이옵니다. 어머님, 어찌해야 하옵니까? 며느리는 손바닥 위에 비녀를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러자 무덤가의 달빛이 비녀의 옆면을 비추었습니다. 비녀의 한쪽 끝, 머리를 단단히 묶는 그 부분에 미세한 결이 있었지요. 시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일러두신 그 한마디가 며느리의 마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안에 송씨 가문의 인장이 새겨져 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비녀의 머리 부분을 천천히 돌렸지요. 그러자 그 머리 부분이 비녀의 몸에서 살짝 빠져나오며 그 안쪽에 새겨진 작은 인장 한 개가 드러났습니다. 송씨 친정의 인장이었지요. 그러나 그 인장 옆에는 또 한 가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줄의 짧은 글이었지요. 가문 사당 뒤뜰 매화나무 셋째 뿌리 밑 옹기. 며느리의 호흡이 한순간 멎었습니다. 늙은 서기의 마지막 한 줄이 그제야 그 뜻이 풀렸지요. 비녀 안에 그 한 줄이 가리키는 곳이 바로 시아버지의 임금, 기만 결정 증거가 묻혀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어머님, 마침내 풀렸나이다. 며느리는 그날 밤 무덤 앞에서 천천히 일어섰지요. 친정 가문 사당이 어디인지는 박씨, 댁노모와 김씨 댁딸이 어렴풋이 일러준 정보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친정 멸문 후 폐허가 된 그 사당이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야산 자락에 그대로 남아있다 들었지요. 어머님, 이제 마지막 패를 며느리가 손에 쥐겠나이다. 어머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결이 이 비녀 한 자루로 한 그물에 묶이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무덤에 깊이 절을 올린 후 새벽 길을 떠났습니다. 친정 사당에 닿았을 때 동이 막 트고 있었지요. 폐허가 된 사당의 뒤뜰에는 늙은 매화나무가 5 그루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셋째 매화나무 뿌리 밑을 정성껏 파헤쳤지요. 흙 속에서 작은 옹기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옹기 안에는 두루마리 2개가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지요. 첫째 두루마리는 시아버지의 과거 시험 부정행위 기록이었고, 둘째 두루마리는 시아버지가 임금에게 가짜 답안을 진본인 척 올려 임금을 속인 그 결정 증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죄책감 어린 토로를 통해 그 묻은 자리까지 평생 가슴에 묻어두신 그 두 두루마리가 마침내 며느리의 손에 들어왔지요. 며느리는 곧장 박씨, 댁노모와 김씨, 댁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다른 5 가문에 살아남은 후손도 시어머니 명부의 단서를 따라 마지막 한 사람씩 모두 만나 뵈었지요. 7 가문의 증인이 마침내 한자리에 모이게 된 그날, 보영은 시댁의 사랑채로 모든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한 대감마님께는 가주 자리를 정식으로 이어받는 사돈 인사를 하고자 한다는
명분으로 따로 한 통의 서찰을 올려두었지요. 시아버지 윤대감, 남편 윤재현, 첩 한선아, 그리고 외척 어른 한대감까지 한자리에 앉았지요. 본처는 단정한 무명 옷차림으로 사랑채 마루에 들어섰습니다. 머리에는 친어머니의 비녀가 단정히 꽂혀 있었지요. 한대감마님, 시아버님, 서방님, 세 사람께서 모두 모여주셨군요. 부인, 무슨 일로 우리를 다 부르셨소? 오늘 며느리가 한 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하옵니다. 본처는 품 안에서 가문양도 비밀문서 한 장을 꺼내 사랑채 마루 한가운데 펼쳐놓았지요. 이것이 시어머님께서 임종 직전에 며느리에게 남기신 가문양도 비밀문서이옵니다. 이 문서로 며느리가 윤대감 대가주의 권한을 이어받았음을 선언하옵니다. 부인,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가주의 권한으로 며느리가 오늘 사랑채에 한 가지 일을 행하고자 하옵니다. 본처는 한대감의 옛 친필 서찰 사본을 사랑채 마루에 꺼내 놓았습니다. 한대감마님, 이 서찰의 글씨를 알아보시는지요? 그건 어디서 났소? 30년 전 한대감께서 한 가문에 보내신 사기 시도의 친필이옵니다. 시어머님께서 평생 보관해 오신 것을 며느리가 사본으로 다시 만들어 두었지요. 이 글씨의 결을 며느리가 가르쳐 드리지요. 가운데 한 획이 미세하게 떨려 있고 마지막 인장의 가장자리가 한 곳에서 결을 잃고 있나이다. 한대감께서 평생 쓰신 그 손버릇이 이 한 장에 그대로 들어있나이다. 그 말을 마치자 본처가 사랑채 문 밖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7 가문의 증인이 차례로 사랑채로 들어섰지요. 박씨 댁노모, 김씨 댁딸, 그리고 다른 5 가문의 어른들이었습니다. 한대감마님, 이분들의 얼굴을 알아보시는지요? 모르오. 어찌 알 수 있겠소? 박씨 댁 어른이옵니다. 20년 전 큰며느리로 한씨 처자를 들이셨던 분이지요. 김씨 댁 따님이옵니다. 5년 전 첩으로 한씨 처자를 들이셨다. 가문이 무너지신 분이지요. 이 어른들이 모두 한대감 일족에게 가문을 빼앗긴 7 가문의 증인들이옵니다. 어른들의 손에는 그 일족의 위조 문서 사본과 위조 인장 사용 증언이 모두 모여 있나이다. 윤대감 며느리, 그대는 한대감마님, 며느리는 송씨 가문의 큰딸 송보영이옵니다. 그 한마디에 사랑채에 든 모든 자의 얼굴빛이 변하였지요. 한대감의 인자한 미소가 한순간 굳어졌고 시아버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첩의 입에서는 짧은 비명이 새어 나왔지요. 그럴 리가. 세 사람께서는 그 사실을 모르셨군요. 큰아버지 한대감께서 그 진실을 세 사람께는 숨겨두셨던 모양이옵니다. 본처는 다시 한번 사랑채 문 밖을 향해 손을 들었지요. 그러자 절간에 누워 계셨던 그 늙은 노비가 박씨 댁 사위의 부축을 받으며 사랑채로 들어섰습니다. 한대감의 얼굴빛이 그제야 새파래졌지요. 저 늙은이가 어찌 여기에? 한대감마님께서 평생 가짜 인장을 깎게 하신 그 어른이옵니다. 어른께서 며느리에게 가짜 인장 7개의 표식을 모두 일러주셨지요. 본처는 품 안에서 한대감 본가에서 가져온 가짜 인장을 꺼내 사랑채 마루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인장의 가운데 결을 자세히 보시지요. 그 결 안에 한이라는 글자가 미세하게 새겨져 있나이다. 한대감마님께서 자기 일족의 가짜 인장임을 표시하신 그 손버릇이옵니다. 7 가문의 위조 문서 인장에도 같은 한 글자가 모두 새겨져 있나이다. 한대감이 그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섰지요. 늙은 노비가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 옆에 앉으며 한마디 흘리셨습니다.
한대감 마님, 이 늙은이가 평생 깎아온 그 인장 7개, 모두 한 글자 표식이 그대로 들어 있소이다. 부정하실 수 있겠는지요? 본처가 마지막 두 두루마리를 꺼내 사랑채 마루에 펼쳐놓았지요. 시아버지의 과거 시험 부정행위 기록과 임금에게 가짜 답안을 올려 임금을 기만한 결정 증거였습니다. 시아버님, 이것은 시아버님의 죄이옵니다. 한대감께서 평생 시아버님을 묶어두신 그 약점의 결정 증거이지요. 윤대감의 무릎이 그 자리에서 꺾였습니다. 늙은 시아버지가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한참을 통곡하셨지요. 며느리야, 내가 너에게 아버님, 며느리가 시아버님 죄까지 함께 관하에 올리겠나이다. 임금을 속인 죄는 임금의 손으로 풀어야 하는 일이옵니다. 본처는 모든 증거를 챙겨 들고 그날 곧장관하로 향했지요. 매수당에 있던 판관이 처음에는 사건을 미루려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분명한 증거가 없으니 며칠 더 시간을 두고 조사하지요. 판관 어른, 잠시 한 가지를 보아주시지요. 본처는 품 안에서 매수 명부 한 장을 꺼내 관아 마루에 올려놓았습니다. 명부의 셋째 줄에는 그 판관의 이름과 한대감으로부터 받은 뇌물의 액수가 한 줄씩 또렷이 적혀 있었지요. 판관 어른, 이 명부의 셋째 줄을 보아주시지요. 어른의 함자가 거기에 들어있나이다. 한대감으로부터 받으신 뇌물이 모두 기록되어 있사옵니다. 이것은 한대감 본가의 늙은 서기 어른께서 평생 보관하셨던 명부요입니다. 판관의 얼굴이 한순간에 새파래졌지요. 그러나 며느리는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판관 어른, 어른께서 이 사건을 그대로 정직히 처리하시면 며느리는 어른의 매수 사실을 임금께 직접 올리지 않겠나이다. 어른께서 사건을 미루시거나 덮으시려 하시면 어른의 함자도 함께 임금께 올리겠나이다. 이 사건은 임금께 직접 올려야 할 사건이옵니다. 한대감 일족의 30년 사기와 윤대감의 임금, 기만이 한 그물에 묶여 있나이다. 이 사건을 도저히 이 자리에서 덮을 수가 없겠소이다. 판관의 손이 그 자리에서 떨렸지요. 한대감 일족은 그날로 멸문 판결을 받았고 시아버지는 임금 기만죄로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남편은 가문 추방을 받았고 첩 한선하는 사기 가담으로 형벌을 받았지요. 매수당했던 판관도 적발되어 함께 처벌되었습니다. 송씨 친정의 호적이 다시 살아났지요. 7 가문의 잃은 토지와 재산이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본처는 송씨 가문의 큰딸로 정식으로 정체가 공개되었고 시댁 윤대감 댁의 가주로 단정히 안방을 지키게 되었지요. 모든 일이 마무리된 어느 날 본처는 친정 사당에 폐허로 향했습니다. 새로 단장한 그 사당의 가운데 친어머니의 위패를 단정히 모셨지요. 그러고는 평생 머리에 꽂아온 그 비녀를 천천히 빼내어 위패 옆에 단정히 합장하였습니다. 친어머님, 24년이 흘러서야 보영이가 어머님 앞에 무릎을 꿇사옵니다. 어머님께서 남기신 비녀가 어머님께로 다시 돌아왔나이다. 어머님, 친어머님, 보영이가 두 어머님의 한 모두 갚아드렸나이다. 가을 햇살이 사당 마당에 비스듬히 내려앉았지요. 그 햇살 아래서 보영은 시어머니가 평생 가르치신 그 한마디를 다시 한 번 입에 담았습니다. 어머님,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남아 무엇을 갚느냐에 있다 하셨지요. 어머님, 저는 살아남아 갚았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